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비웃었다. 의사로 3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소금이 약이 된다는 이야기는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눈앞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70대 남성이 고혈압과 당뇨로 오랜 투병 끝에 몸이 더 이상 약을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약을 더 늘릴 수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절망했다. 그때 그 환자의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신대요. 그걸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단정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멈추게 했다. 정말 소금물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보다 깊은 이유가 있을까? 이후 나는 매일같이 논문을 뒤지고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뒤집어 보았다. 놀랍게도 소금이 절대 악이라는 전제는 단 한 번도 확실히 증명된 적이 없었다. 200개가 넘는 논문 중 30%는 오히려 저염식이 당뇨와 피로를 악화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중 하나가 2016년 The Lancet의 연구였다. 49개국 13만 명을 18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3.6개 나트륨을 섭취한 그룹이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 수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즉 0.9% 생리식 염수의 농도와 거의 같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건 뭐였지? 나는 충격 속에 수첩을 덮었다.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믿음은 실험보다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었다. 고혈압, 신장질환, 부종, 모두 소금이 원인일 것이다 라는 추측 위에서만 형성된 결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을 실험대 위에 올렸다. 따뜻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었다. 살짝 짭짤한 맛, 그러나 이상하게 몸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첫 주는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늘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훨씬 쉬워졌다. 무엇보다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었다. 나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인간이었다. 환자에게 권하기 전에 내 몸이 증명해 주길 바랐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공복 혈당이 178에서 110으로 떨어졌다. 당뇨약을 줄였는데도 수치가 안정됐다. 그제야 알았다. 소금물이 약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되찾는 신호라는 걸.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학회에서 꺼내는 순간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비과학적이다. 환자를 위험하게 만든다. 한 교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김 선생, 진실을 말하는 건 좋지만 의학은 신앙이 아니야. 조심해.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환자가 살아나는 걸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노년의 한 남성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제는 숨이 덜 차요. 아침마다 걷는 게 즐겁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그 한마디에 평생의 확신을 얻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다. 그건 진실을 되찾는 여정이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어쩌면 거대한 오해였을지도 모른다. 오늘 그 오해의 문을 열고 당신의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자. 나는 한때 저염식의 전도사였다. 의대에서 배운 그대로 환자들에게 말했다. 소금은 독입니다. 싱겁게 드세요. 그 말은 마치 의사의 의무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반복된 신념이었다. 내가 독일에 있을 때였다. 한 환자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68세의 한국계 독일인이었다. 평생을 소금은 나쁘다는 말만 믿고 살았다.
김치도 안 먹고 국도 안 먹었다. 그녀의 냉장고에는 늘 저염식 식단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혈압은 불안정했고 혈당은 오히려 상승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다. 나는 교과서대로 조언했다. 소금을 더 줄이세요. 운동을 늘리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그녀는 어느 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더 아파질까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검사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녀의 몸은 명백히 SOS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무수한 논문을 다시 읽었다. 거기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문장들이 있었다. 2016년 The Lancet. 너무 낮은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 2014년 NEJM. 저염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당뇨 위험을 높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오래된 빗장이 풀리듯 머릿속이 열렸다. 그렇다면 왜 의학계는 여전히 침묵하는 걸까? 왜 우리는 이 간단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 답은 단순했다. 이익 구조 때문이다. 환자가 병들면 병원은 번다. 약을 먹으면 제약회사는 번다. 그 체계 속에서 의사는 진실보다 체계의 톱니로 남는다. 나 역시 그 톱니였다. 젊은 시절 나는 환자에게 약을 늘리자고 말했고 그 환자는 점점 더 약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게 치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유지였다. 증상을 눌러두는 것, 즉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나는 그 후 소금물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 원리를 되찾는 행위였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는 정확히 0.9%.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농도다. 병원 수액이 0.9%인 이유도 같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연의 비율을 억지로 낮췄다. 저염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트륨은 전기의 언어로 세포와 소통한다. 이 전기 신호가 끊기면 세포는 문을 닫고 에너지를 잃는다. 혈당은 높아지고 피로가 쌓인다. 세포가 말라붙듯 생기를 잃는다. 이것이 많은 중장년층이 나는 분명히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묻는 이유다. 이 모든 것을 깨닫자 내 안의 죄책감이 커졌다. 나는 환자들에게 소금을 줄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들의 세포를 굶기고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진실을 말하겠다. 그리고 나는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몸의 변화를 느끼며 내 환자들에게 조금씩 나의 실험을 나눴다. 처음엔 나를 이상하게 보던 환자들도 하나둘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붓기가 빠지고 혈당이 내려가고 무기력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의료계의 이단자가 되었다. 동료 의사들이 복도에서 나를 피했고 학회에서는 내 논문을 비공식이라며 배제했다. 심지어 협박도 받았다. 김 선생, 조용히 하시오. 제약회사랑 병원 다 적으로 돌리려는 겁니까? 나는 알았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내 일이고 내 인생의 사명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는다. 우리는 정말로 진실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걸까? 오늘 나는 그 답을 당신과 함께 찾고 싶다. 이 이야기는 단지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균형에 대한 이야기다. 몸의 균형, 마음의 균형, 그리고 진실의 균형 말이다. 독일에서 돌아온 후 나는 몇몇 환자들과 실험을 시작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한스 밀러, 72세의 독일인 노인. 그는 10년 넘게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에 의지하고 있었다. 공복 혈당은 늘 200을 넘었고 식후엔 300까지 치솟았다. 복부 비만이 심해서 단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다. 그런 한스가 어느 날 내 진료실에서 물었다. 선생님, 저는 이대로 죽는 걸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스 씨,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만 넣어서 마셔보세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금이요. 의사는 절대 먹지 말라는데요. 나는 그에게 논문을 보여주고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몸속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나트륨이에요. 그게 막히면 혈당도 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실험을 시작했다. 2주 뒤 걸려온 전화는 나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숨도 덜 차요. 한 달 후 그의 공복 혈당은 200에서 160으로 떨어졌다. 3달 후에는 140, 6달 후엔 110까지 내려갔다. 그는 결국 약을 모두 끊었다. 인슐린도, 알약도. 1년 뒤 그는 웃으며 내게 사진을 보냈다. 손주 결혼식장에서 활짝 웃는 얼굴이었다. 선생님, 어제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숨이 찼을 텐데 덕분에 할아버지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울었다. 이건 단순한 임상 결과가 아니었다. 인간이 스스로 몸의 균형을 되찾은 증거였다. 두 번째 환자는 68세 한국 여성이었다. 그녀는 20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혈압은 오히려 들쭉날쭉했다. 하루는 180, 다음 날은 130. 약은 점점 늘었고 부작용도 커졌다. 약 없이는 못 살아. 하루만 빠뜨려도 머리가 아파요. 그녀는 늘 피곤했고 얼굴은 늘 부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같은 제안을 했다.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 며칠간 그녀는 불안해했다. 선생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상이에요. 몸이 불필요한 물을 버리는 중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의 붓기가 눈에 띄게 빠졌다. 남편이 놀라며 말했다. 여보, 얼굴이 작아졌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2주 후 아침에 걸레질을 하고도 지치지 않았다. 한 달 뒤 혈압은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다. 3개월 후 110, 1년 뒤에는 약을 완전히 끊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손주를 돌보며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는 아침이 두려웠는데 이젠 눈 뜨는 게 행복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믿은 것. 그 신호는 비싼 약도 복잡한 식단도 아니었다. 단지 세포의 균형을 되찾는 아주 단순한 행동, 바로 적정 농도의 소금물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 답은 단순하지만 잔혹하다. 병원이 병을 없애면 병원은 사라진다. 제약회사가 약을 팔지 못하면 이익이 줄어든다. 이익이 줄면 연구비와 후원금이 끊긴다. 그래서 누군가는 진실을 감추고 싶어 한다. 나는 더 이상 그 틀 안에 머무를 수 없었다. 환자가 건강해지는 게 죄라면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회수 100도 안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댓글이 쌓였다. 선생님 덕분에 혈당이 내려갔어요. 약을 줄였어요. 남편이 예전처럼 웃어요. 그때 나는 확신했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증명된다. 그것이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얼굴로 돌아올 때, 그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된다.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흐릿해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느낌을 받는다. 그 잃어버린 것이 균형이다. 소금물은 그 균형을 되찾는 출발점일 뿐이다. 이제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보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왜 적당한 소금이 생명을 지탱하는지.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 심장이 뛰는 일, 눈을 깜박이는 일, 생각하는 일조차 모두 전기 신호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가 바로 나트륨이다. 이 단순한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의 몸은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진다. 의학 용어로는 세포막 유동성 저하라고 부른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나트륨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전기 신호가 약해지고 세포의 문이 닫히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은 문 앞에서 헛수고를 한다. 혈액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주린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고 몸이 무겁고 쉽게 붓는다. 이 현상을 이해한 순간 나는 깨달았다. 소금물은 혈당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세포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다. 소금물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하면 막혀있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펌프는 마치 전기 스위치와 같다.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가 깨어난다. 그때부터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한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나는 이 과정을 수십 명의 환자에게서 직접 봤다. 한 60대 남성 환자는 늘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운동도 안 되고 잠도 안 와요. 그는 하루 한 잔의 소금물로 3개월 만에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벼웠고 낮에는 졸리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20년 동안 수면제를 먹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잠이 와요. 나는 그때 확신했다. 세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의학도 근본적인 회복을 줄 수 없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 본능을 깨우는 것이 바로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의 핵심이 적정한 나트륨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소금물을 마시면 단순히 혈당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피부, 수면, 변비, 면역력까지 함께 변한다. 그 이유도 모두 세포의 작동과 연결되어 있다. 세포가 말랑해지면 수분이 제대로 흡수된다. 그동안 세포 밖에서 돌던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피부가 촉촉해지고 붓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아침마다 얼굴이 부었던 이들이 2주 만에 얼굴선이 살아난다. 특히 여성 환자들이 가장 먼저 느낀다. 선생님, 요즘 피부가 반짝여요. 그건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다. 또한 나트륨은 신경계를 안정시킨다. 우리의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로 대화하는데 이 전기가 흐르려면 전해질이 필요하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그 역할을 한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생긴다. 하지만 적정한 나트륨을 공급하면 신경이 차분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라고 말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사로서의 오만함을 돌아본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기계로만 봤다. 수치를 맞추고 약으로 조절하고 통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수치가 아니라 대화체계다. 소금물은 그 대화를 복원시키는 언어였다. 물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마시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유불급,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 하루에 3잔 이상은 절대 안 된다. 한 꼬집의 소금이면 충분하다. 그보다 중요한 건 리듬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농도, 같은 습관. 그 리듬이 몸을 되살린다. 이제 여러분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기적이 아니라 질서다. 세포가 깨어나면 몸이 변하고, 몸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아침에 따뜻한 한 잔 소금물이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병원 원장실에서 들었던 말. 김 선생,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소금물 같은 얘기 그만하고. 그 한마디는 내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들은 내 논문을 보지도 않았다. 란셋, NEJM, JAMA. 세계 최고 권위의 연구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저 병원 입장만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실은 논문에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삶 속에 있다는 걸. 의학은 때로 너무 정확한 숫자에 집착한다. 혈압 120, 혈당 90, 콜레스테롤 200. 그런데 인간의 몸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 리듬과 흐름이 있고 그 리듬이 깨질 때 병이 찾아온다. 그러니 진짜 치료는 약이 아니라 그 리듬을 되찾는 일이다. 내가 만난 환자들 대부분은 병보다 두려움에 시달렸다. 약을 안 먹으면 죽을까봐 무서워요. 의사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잖아요. 그 두려움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키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였다. 하지만 소금물은 그 두려움을 무너뜨렸다. 소금 한 꼬집으로 내 몸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단순한 질문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건 단지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었다. 한 환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20년 동안 약봉지에 묶여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 손으로 제 몸을 돌볼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이 나에게는 어떤 상도보다 값졌다. 그래서 나는 비난을 받아도 멈출 수 없었다. 물론 위험도 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과신이 문제입니다. 처음엔 천천히 의사와 상의하며 하루 한 잔 0.3g, 그 이상은 절대 금지. 과하면 독이 되고 적당하면 약이 된다. 이 균형을 아는 게 진짜 의학이다. 소금물을 시작한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몸이 가벼워진다. 둘째, 붓기가 빠진다. 셋째,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넷째, 변비가 사라진다. 다섯째, 피부가 탱탱해진다. 여섯째, 피로가 줄어든다. 이 모든 것은 세포의 생명력이 회복되었다는 신호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간단한 것을 잊고 살까? 바닷물에서 태어난 생명이 다시 바다의 소금으로 회복되는 것, 그건 자연의 순환이다. 결국 인간의 몸은 자연의 일부이니까. 그렇기에 소금물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다. 그건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행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언어를 잊는다. 피곤해도 참고 붓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나 좀 도와줘. 나 목말라. 그 신호를 듣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다. 이제 나는 의사가 아닌 해설자로 산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변화는 매일 일어난다. 한 잔의 따뜻한 소금물, 그 단순한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누군가는 여전히 비웃을 것이다. 소금물 따위로 뭘 바꾼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 한 잔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는 것을. 그건 의학이 아니라 삶의 증거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하루의 시작을 조금 다르게 해보자.
약 대신, 두려움 대신 따뜻한 물 200ml의 소금 한 꼬집. 그것이 당신의 세포에게 보내는 첫 편지다. 이제 다시 살아나도 좋아.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의식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수천 번 해왔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의 소금 한 꼬집. 단지 그것뿐이다. 하지만 그 한 잔 안에는 수십 년의 연구와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 이야기, 그리고 삶을 바꾼 용기가 담겨 있다. 먼저 타이밍이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한다. 밤새 우리 몸은 많은 수분과 미네랄을 잃는다. 그 상태에서 마시는 소금물은 말라버린 세포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양치 후 커피보다, 차보다 먼저 마셔야 한다. 이게 하루의 리듬을 바꾼다. 둘째, 농도다. 절대 짜면 안 된다. 물 200ml의 소금 0.3개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은 만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짜지 않아야 몸이 흡수한다. 바닷물처럼 짜면 오히려 몸이 물을 버린다. 나는 한때 욕심을 내서 짙게 타본 적이 있다. 결과는 참담했다. 하루 종일 갈증이 나고 몸이 부었다. 그때 깨달았다. 적당함이 최고의 처방이다. 셋째, 온도. 찬물은 위를 자극한다. 뜨거운 물은 위를 태운다. 따뜻한 물, 손으로 만졌을 때 편안한 온도, 그게 가장 좋다. 그 온도가 세포를 깨우고 위장을 열어준다. 넷째, 마시는 방법이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삼키라.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서 잠시 굴리며 삼켜라. 입속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된다. 그 과정을 통해 몸이 이제 준비됐다는 신호를 받는다. 이건 단순한 음용이 아니라 의식이다. 다섯째, 소금의 종류다. 정제염은 피하라. 그건 거의 순수한 염화나트륨이다. 미네랄이 없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처럼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을 포함한 소금을 쓰라. 특히 히말라야 솔트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다. 피부가 맑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단, 가격보다 중요한 건 출처다. 식약처 인증, 중금속 검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라. 여섯째, 꾸준함이다. 3개월은 해야 한다. 세포가 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첫 주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2달이 지나면 피부와 수면이 달라진다. 3달이 되면 당신의 혈당, 혈압, 체력이 놀랍도록 안정된다. 일곱째, 금기사항이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부전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소금물과 약 사이에 30분 이상 간격을 두라. 그리고 한 가지, 절대 소금물이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미네랄 보충이라고 해라. 그 단어 하나가 의사의 반응을 바꾼다. 의사들은 소금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나 미네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다. 소금물은 기적의 약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몸과 대화하는 훈련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그 잔을 마시며 이렇게 속삭이라. 오늘도 내 세포가 깨어난다. 한 달 뒤, 당신은 거울 속에서 붓기가 빠진 얼굴과 맑은 눈을 보게 될 것이다. 3달 뒤,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때 당신은 깨닫는다. 내 몸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구나. 의학은 수많은 도구를 만들어냈지만 그 어떤 약도 자연의 리듬을 대신할 수는 없다.
소금물은 그 리듬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단 하나의 부탁을 남긴다. 이 영상을 혼자 보지 말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 나눠달라. 누군가의 아침에도 이 한 잔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 당신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첫날이 되기를. 내일 아침 따뜻한 물 200ml의 소금 한 꼬집,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의 세포가 미소 짓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하죠? 크게 쓴 돈이 없는데도 통장 잔고가 자꾸 얇아집니다. 저는 30년 은행 창구에서 똑같은 표정을 수없이 봤습니다. 고지서를 한 장씩 꺼낼 때마다 작아지는 어깨, 자동이체 메시지가 울릴 때마다 덜컥 내려앉는 마음. 관리비, 전기요금, 휴대전화, 약값, 교통카드 충전. 눈에 띄게 소비한 기억은 없는데 그 작은 파도가 매달 밀려와 모래성을 허물어뜨립니다. 문제는 얼마 썼나가 아니라 어떻게 나가나였습니다. 돈이 새는 곳은 구멍이 아니라 리듬에 있었거든요. 리듬이라는 말을 꺼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25일이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리듬이 있으니 나가는 리듬, 공과금, 카드 대금과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뒤에는 들어오는 리듬이 약해집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전부이거나 심지어 연금 수령일도 제각각이라 체감이 잘 안 됩니다. 반면 나가는 리듬은 훨씬 규칙적이고 빈번합니다. 자동이체일, 통신요금일, 관리비일, 약국 결제일. 결국 안 썼다가 아니라 리듬이 깨졌다가 잔고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 고정비의 착시입니다. 사람은 큰 지출엔 경계심이 생기지만 작은 정기 지출엔 관대해집니다. 19,000원, 7,800원, 12,000원. 이런 구독형 비용이 3개만 모여도 한 달 4만 원대, 1년에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약값도 비슷합니다. 만성질환 약이 3만 5천 원, 영양제가 2만 원, 혈압기 소모품이 1만 원. 합치면 한 달 6만 7만 원이고 1년에 80만 원 안팎입니다. 숫자를 더해보면 별거 아닌 돈이 아니라 알아서 빠져나가는 월급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영수증이 저거 불편함을 덜 느낄 뿐 통장에는 확실히 상처를 남깁니다. 셋째 이유는 망이 일시 수령의 공백입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목돈을 정기예금에 맡기고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게 이득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율 표기만 보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 1년, 2년 동안 생활비는 어디서 메우나요? 결국 다른 통장에서 조금씩 당겨 쓰고 부족하면 적금을 깨고 그러다 보면 원금은 그대로라는 안도감 대신 내 돈이 줄어든다는 불안만 자랍니다. 저는 이 공백을 무수입의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차는 연료를 태우고 통장은 잔액을 태웁니다. 목적지에서는 이자를 한 번에 받지만 터널 안에서의 허기를 못 버티면 중도해지라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넷째 이유는 현금 흐름표의 부재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월급 명세서는 있지만 은퇴자를 위한 월 생활비 명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얼마 남았는지에서가 아니라 다음 달도 버틸 수 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저는 가장 먼저 3가지 칸만 채웁니다. 들어오는 돈, 연금 이자, 나가는 돈, 고정비, 변동비, 비상비, 의료 경조. 이 표를 적는 순간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불안의 정체가 숫자로, 숫자가 선택으로 바뀝니다. 한 달에 23만 원이 모자라네요. 그럼 15만 원은 이자로, 나머지 8만 원은 기초연금 절약으로 메울 수 있어요.
막연함을 칸 하나로 바꿔주는 것, 그게 통장 장부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이유는 세금과 수수료의 그림자입니다. 이자소득세 14%, 지방세 1.4%, 합쳐서 15.4%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1년에 이자 120만 원을 받으면 세금만 18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 은근한 수수료, 타행이체 수수료, 체크카드 연회비가 더해지면 연간 3만 5만 원이 더 사라집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라면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칸은 신청해야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통장은 메달 같은 곳에서 조금씩 피를 잃습니다. 여섯째 이유는 안전신호의 부재입니다. 돈은 온도계가 없습니다. 대신 경보등이 필요합니다. 잔액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경보 울림, 의료비 월 10만 원, 초과시 경보 울림 같은 스스로의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늘 늦게 알아차립니다. 카드값이 이미 결제된 뒤, 약국에서 이미 긁은 뒤, 관리비가 이미 빠져나간 뒤, 경보는 사후 통보가 아니라 사전 멈춤이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는 복잡한 앱 대신 달력의 빨간 점 3개만 찍자고 권합니다. 연금 입금일, 고정비 이체일, 이자 받는 날. 이 3점이 보이는 순간 돈의 흐름은 머릿속이 아니라 달력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장호는 줄어드는 느낌이 아니라 흐르는 그림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호가 줄어드는 6가지 실체입니다. 쓰지 않아서 남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리듬이 없어서, 작은 고정비가 눈에 안 보여서, 망이 터널에서 허기를 참지 못해서, 표가 없어서, 세금과 수수료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서, 경보가 없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줄어듭니다. 저는 이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의 방향을 틀 겁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막는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구조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월급의 리듬을 다시 심고 터널을 짧게 만들고 세금의 그림자를 줄이면 됩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최명학 어르신은 통장에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불안해서 수면제를 찾았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불안하실까요? 제가 묻자 어르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점을 찍었습니다. 연금일 15일, 공과금 10일, 통신비 13일, 약값 매주 목, 그리고 이자 받는 날은 공란으로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자 받는 날이 없네요. 그 말이 끝나자 어르신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자가 찍히는 구조를 만들기로 약속했고 3달 후 어르신은 같은 금액을 가진 채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호는 비슷한데 마음이 다릅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게 노후의 이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안심이요. 이 영상의 처음에서 저는 리듬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리듬의 첫 박자를 예고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장호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장치, 매달 찍히는 돈을 만들 겁니다. 월급이 사라진 자리, 2번째 월급을 심을 겁니다. 거창한 투자도 복잡한 금융상품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은행, 이미 익숙한 예금으로. 다만 방식은 바꿉니다. 만기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숫자와 마음이 동시에 숨을 쉬도록 리듬을 되살릴 겁니다. 지금 잠깐 당신의 통장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달 10일, 13일, 25일에는 무엇이 빠져나가나요? 그리고 그 사이 당신의 통장에는 무엇이 들어오나요? 공백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채울 자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빈칸에 이름을 적겠습니다. 월지급식, 그리고 안심. 돈이 있어도 왜 불안할까요? 은행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윤정 씨, 제 통장에 8천만 원은 있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놓여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분은 지금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잃고 계시구나 하고 느낍니다. 돈이 남아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단 하나.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날이라는 확실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25일이 되면 돈이 들어오고 카드값이나 공과금은 그 뒤로 빠져나갔죠. 들어오는 박자가 있으니 나가는 박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박자가 끊깁니다. 돈은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통장은 잠잠합니다. 그 정적이 바로 불안의 소리입니다. 67세 김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받은 5천만 원을 두 계좌에 나누어 넣고 연금 7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연금은 금방 다 나가고 통장은 줄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잠이 안 와요. 김 씨는 통장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액은 줄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일이 불확실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몇 가지나 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국민연금 하나요. 그 순간 문제의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리듬이 하나뿐이라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분, 68세 최명학 어르신은 통장에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돈이 금방 사라질까봐 걱정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단순한 표를 그려드렸습니다. 들어오는 칸엔 연금, 나가는 칸엔 생활비, 약값, 관리비, 그리고 이자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자 들어오는 날이 없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빠져나가는 것만 보는 거군요. 그날 이후 그는 예금 방식을 바꾸고 한 달에 한 번 이자가 찍히는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3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정 씨,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로 냈어요. 내 돈은 그대로 있고요. 이처럼 돈의 리듬을 다시 심어주면 통장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합니다. 불안을 메우려다 위험을 택하는 것이죠. 최근 복지관 상담에서 만난 70대 부부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요. 주변에서 추천한 펀드에 넣었어요. 2달 만에 15%가 됐어요. 부부는 조금이라도 불리려 했는데 오히려 잃었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손실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 가장 큰 적은 위험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의 부족입니다. 30대라면 다시 벌면 되지만 70대는 시간이 자산입니다. 불안은 늘 빈자리에서 자랍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달 작지만 확실한 흐름, 그것이 불안을 덮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조용한 게 무서운 것입니다. 장어의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 달 10일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날, 같은 날 통장에 12만 원의 이자가 찍힙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죠. 이자 입금 100,000원. 그 짧은 알림 한 줄이 마음을 바꿉니다. 아, 나도 여전히 벌고 있다. 불안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들어옵니다. 결국 노후의 불안은 없음이 아니라 멈춤에서 옵니다. 통장은 멈췄는데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물가도, 약값도, 세금도. 그래서 우리는 통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노후 자금 관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불안하다면 그건 돈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 불안을 멈출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위험한 투자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돈이 매달 숨쉬게 하는 구조, 월지급식 예금을 심어주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72세 정순옥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분은 똑같은 돈으로도 어떻게 매달 웃음을 되찾았는지 그 변화의 비밀을 함께 풀어볼게요. 사람들은 불안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노후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돈을 불리려는 순간 불안이 기회로 둔갑하고 기회는 유혹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유혹은 어느새 당신의 평생 모은 돈을 집어삼킵니다. 저는 은행에 있을 때 그 광경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까지 안전하다더라 는 말에 속아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모든 걸 잃고 돌아오는 모습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9세 정만수 어르신은 은퇴 후 모은 6천만 원을 지인의 소개로 정부 인증 고수익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게 들렸죠. 한 달에 2% 이자, 원금 보장, 게다가 국가 지원 사업이라는 설명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돈이면 손자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있었는데 정 어르신의 눈빛엔 깊은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기꾼이 교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정 어르신이 은행보다 말 한마디를 더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율보다 위로에 약합니다. 이건 어르신들 전용 상품이에요. 요즘 다들 이걸로 이자 2배 벌어요. 안정적인 수익 정부도 인정했어요. 이런 문장들은 달콤하지만 단 한 글자만 바뀌면 진실이 됩니다. 이건 어르신 전용 함정이에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피해자들의 금융사기 피해액이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형 사기, 안전상품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은행 이자가 낮아서 불안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불안합니다. 그 틈에 누군가는 다가와 속삭입니다. 이건 안전합니다. 그렇게 평생 쌓은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할수록 단순하게 가세요. 불안이 큰 사람일수록 복잡한 상품에 끌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설명일수록 전문적인 느낌이 나니까요. 그러나 진짜 안전한 금융은 설명이 짧습니다. 넣으면 이자 준다. 정해진 기간, 정해진 금리. 이것이 전부입니다.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행은 믿는데 은행 이자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권하는 펀드에 넣었다가 1년 만에 원금이 30% 줄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하루에 10번씩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불리세요. 대신 지키세요. 그리고 월지급식 예금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나 3달 뒤 할머니는 웃으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윤정 씨, 이자 들어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그날이 제 월급날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리듬이 생기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은 이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위험은 이자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아진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반대는 틀립니다.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은행이라도 상품 구조가 복잡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 해지 시 이자 손실이 크거나 우대 조건을 놓쳐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율보다 구조를 보세요. 노후의 돈은 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돈입니다. 지키는 사람은 돈이 줄어들어도 평온합니다. 벌려는 사람은 돈이 늘어도 불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꿀 시간입니다. 위험한 투자 대신 안전한 흐름을 만드는 구조. 그 구조의 이름이 바로 월지급식 예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72세 정순옥 씨가 똑같은 돈으로 어떻게 매달 이자를 받으며 웃음을 되찾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이제는 이자가 내 월급이에요 라고 말했던 순간 그 목소리 속엔 평생 찾던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은 건 72세 정순옥 어르신의 상담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2년 전 은행 직원의 권유로 5천만 원을 일반 예금에 넣으셨습니다. 이율은 4.2%, 만기는 2년. 2년 뒤에 한꺼번에 받으면 이자도 크고 좋지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2년 동안 단 한 푼의 이자도 통장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뺏으셨죠.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만약 이 돈을 월지급식으로 하셨다면요? 한 달에 약 17만 원씩 들어왔을 겁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제 손을 봤습니다. 그럼 2년 동안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돈이면 약값, 관리비, 손주 용돈까지 해결되셨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순옥 어르신은 손을 모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날 우리는 바로 은행에 함께 가서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월지급식 예금으로 재가입했습니다. 금리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매달 받는 구조. 한 달 후 어르신은 환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윤정 씨,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로 냈어요. 그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같은 금리, 같은 은행, 같은 돈. 달라진 건 단지 리듬뿐이었습니다. 월지급식 예금은 단순히 이자를 나눠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건 심리적 급여 시스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그건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안도감입니다. 매달 이자가 찍힐 때마다 사람은 다시 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노후의 외로움과 불안은 대부분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다는 정적에서 생깁니다. 그 정적을 깨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이 리듬입니다. 물론 모든 예금이 월지급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은행에 따라 월이자 지급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가입할 때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예금은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예금이라는 단어만 듣고 동일한 상품이라고 착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만기 일시 지급형과 월지급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언제 받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매달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72세 박인자 어르신의 사례를 볼까요? 그녀는 퇴직금 4천만 원을 그냥 보통 예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65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 매달 25만 원씩 부족했죠.
이러다 통장이 텅 비면 어쩌죠? 그 불안함 때문에 밤마다 장부를 썼지만 잔액은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천만 원을 월지급식 예금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금리는 연 4.2%, 계산해보니 한 달 세전 이자는 약 14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이 65세 이상이셨기에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었죠. 즉, 세금 없이 14만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찍히는 구조입니다. 그 후 어르신은 매달 자신의 월급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달 약값은 이자로 냈어요. 아들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좋네요. 그 한마디에 담긴 자존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이처럼 월지급식 예금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건 노후의 자존감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이라도 내 통장에서 스스로 들어오는 구조. 그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신호입니다. 통장이 조용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매달 찍히는 이자 한 줄이 있으면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건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박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에 세금 없는 혜택을 더할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노후의 황금 열쇠입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이자를 100% 받는 방법,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도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면 당신의 통장에 남는 건 단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며 가장 아쉬워하셨던 부분입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은행 이자 받으면 세금 떼이잖아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65세 이상이라면요. 우리는 보통 이자를 받을 때 14%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14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매달 누적되면 1년에 25만 원, 10년이면 250만 원입니다. 한 달 약값으로 계산하면 무려 1년치 약값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걸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영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름은 비과세 종합저축. 말 그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예요. 대상은 65세 이상 시니어,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억 원 한도. 즉, 예금 원금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73세 한영석 어르신을 상담했습니다. 저는 매달 이자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세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통장을 확인해 드렸더니 5년 동안 무려 120만 원의 세금을 내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비과세 신청 안 하셨네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어르신. 은행에서 따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20만 원이면 손주 학원비예요. 너무 아깝다. 그날 저는 어르신과 함께 은행에 가서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65세 이상이라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려고 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만 말하면 바로 등록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신청으로 앞으로 수년간 세금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은행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6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이 있다면 총 1억 1천만 원이죠.
이 경우 1억 원까지만 비과세, 나머지 1,000만 원은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예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합산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 하나, 최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한 은행이 만약 부도가 나더라도 1억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합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 이상을 넣으실 경우에는 두 은행으로 나눠서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하면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은 은행마다 따로 해야 하나요? 정답은 네, 은행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A은행에서 했다고 B은행에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하실 때마다 꼭 물어보세요. 이 예금 비과세 등록됐나요? 그 한마디로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한 번은 70세 최정숙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정 씨, 저는 세금 조금 내도 괜찮아요. 귀찮아서 그냥 두려고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귀찮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이에요. 한 번만 신청하면 그 이후 평생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그 후 할머니는 은행에 다녀오신 뒤 전화하셨습니다. 정말 세금이 안 빠지네요. 이게 진짜로 되네요. 그 목소리엔 기쁨보다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예금은 월지급식으로 바꾼다. 2.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등록한다. 3. 1억 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예치한다. 이 세 가지를 실행하면 당신의 통장은 매달 이자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월급엔 세금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돈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의 차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꾼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분들은 불안 대신 여유를, 걱정 대신 취미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장은 단 한 번도 다시 조용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부를 처음 만난 건 2022년 초 봄이었습니다. 74세 윤동식 어르신과 70세 김선화 여사님. 두 분은 평생 맞벌이로 성실히 살았고 은퇴 후 모은 돈이 1억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풍족해 보였지만 마음속엔 늘 불안이 깔려 있었죠. 은행에 넣어두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무섭고. 윤 어르신의 손끝은 꼼꼼하게 정리된 통장 위에서 자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달 얼마 정도 들어오세요? 국민연금이 둘이 합쳐서 110만 원 정도요. 생활비는요? 한 달에 150만 원쯤 나가요. 근데 언제 병원비가 생길지 몰라서 늘 조마조마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1억 3천만 원을 한 은행에 다 넣지 마시고 A은행에 7천만 원, B은행에 6천만 원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두 군데 모두 월지급식 예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윤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자가 매달 들어옵니다. 세금도 한 푼 안 떼이고요.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23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23만 원이요? 네. 그 돈이면 관리비, 약값 다 내고도 손주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3달 후 윤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 오늘 또 이자가 찍혔어요. 우리 부부가 요즘은 문화센터 다녀요. 제가 서예 배우고 아내는 요가 배워요. 그 돈으로요. 이런 여유가 생길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주는 자유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확실한 흐름, 그 리듬이 삶의 박자를 되돌려줍니다. 사람은 통장이 조용할 때 가장 불안합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 마음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통장에 매달 이자가 찍히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는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윤동식 어르신 부부는 그 이후로 손주 돌보며 여행도 다니고 노후를 살아내는 대신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월지급식 예금도 맞는 건 아닙니다. 첫째, 중도 해지 금지. 만기 전에 찾으면 약속한 금리의 절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장 쓰지 않을 돈만 넣으세요. 둘째, 고금리 유혹 조심. 연 10% 이자, 정부 보증 상품 같은 문장은 거의 100% 사기입니다. 요즘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노년층 금융사기 피해자 중 72%가 고이율 미끼 상품에 속았다고 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인지 꼭 확인하세요. 셋째,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물어보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 말은 결코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내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이건 이율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상담자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습니다. 윤정 씨, 젊었을 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내 통장이 매달 숨 쉬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돈이란 결국 시간을 안심으로 바꾸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 예금은 월지급식으로. 2.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3. 1억 원 이상이면 두 은행으로 나눠서 예치. 4. 정식 금융기관 외의 상품은 절대 금지. 5. 예금할 땐 이율보다 구조를 확인. 이 5가지만 지켜도 노후는 불안 대신 안심으로 채워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도 지금 당장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저녁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시니어 월지급식 예금 검색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돈이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돈은 벌 때보다 쓸 때 성격이 드러나고 노후의 평화는 그 리듬을 만들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 이웃 어르신께 공유해주세요. 나이 들어도 불안하지 않은 인생. 그건 돈이 아니라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배운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잊지 말고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이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Grass looks nice. For whatever that is. Which, oh. Yeah. Yeah, well, yeah, I don't know if you remember on Tuesday, but the right center fielder is playing here, and the right fielder is playing defense. Like, that's not a fucking position. So I'll move over to the head and let it sit. It worked every time. Oh, that was a piece. Oh, right to him. I know. I love how they cut it, but they just leave it. They couldn't be bothered with picking it up, blowing it. Oh. Yeah. That would be brutal right now. Oh, lefty. You can give him a whole lot if you want to. Make him go left field. And you. Yeah. I can take singles if the next guy hits a ground ball. I should be ready for this guy. I don't know. Yeah, he's looking to you. Nah, he's a man.